일장의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물질은 F는 크게 두 개로 혼합물, 그 다음에 순물질, 다시 믹스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균질 혼합물,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그 다음에 비균질 혼합물,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자,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의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냐면요, 소금물이 있어요. 소금물은 단순히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거죠.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의 대표적인 예는 화강암이 있어요. 그레나이트라고 그러죠. 얘는 여러 가지 광물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레나이트라고.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거야, 그죠? 자, 서브스턴스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컴파운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컴파운드의 대표적인 예는 물이 있겠어요. 물을 분해하게 되면은 산소하고 수소로 이제 분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서브스턴스 다른 종류는 엘레먼트가 있어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예로 산소, 그 다음에 뭐 그레나이트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철, 하나의 원소로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엘레먼트라고 불러요. 자, 근데 분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느냐? 옛날 화학자들은 화합물하고요, 화합물하고 믹스처를 구분을 하지를 못했어. 이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얘도 어떻게 분해하니까 산소하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나오잖아. 얘도 분리를 하게 되면 소금하고 물이 나오거든. 그 둘 다 비슷한 것처럼 생각했던 거야. 구분을 하지를 못해서 혼합물하고 화합물.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가지고서 논쟁이 벌어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은 화합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혼합물엔 적용이 되지가 않죠. 이거 소금하고 물의 비율이 일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근데 요 믹스처하고 컴파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요것에 관해서는 곧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고대 그리스 과학자들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4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4원소설을 주장합니다. 4원소설이 뭐냐면은 원소가 물, 불, 흙, 공기. 지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이 4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4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뭐냐면은 우주는 지상하고 천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이 있고요. 이게 천상이 있어. 그리고 경계가 있어. 지상하고 천상을 구분하는. 그 경계에 뭐가 있냐? 달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달 아래쪽을 지상, 달 위쪽을 천상이라고 부르고, 지상을 이루는 물질은 4개의 원소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반면에 천상에는 제5원소라고 하는 에테르로 채워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하고 천상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뉴턴이 발견한 거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었어요. 반면에 데모크리토스는
우주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하고 플러스 원자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 진공이 존재한다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라는 알갱이가 있고 그 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진공 구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진공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리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공간은 이 물질들로 채워져 있지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인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데모크리토스하고 다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과학에 하면 누가 맞죠?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에 대해서는 맞았지만 진공에 대해서는 누가 맞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진공은 양지역학에 하면 틀려. 양지역학에 하면 무슨 이론이 있냐면은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은 진공 안에 양자 요동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그 양자 요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빈 공간에다가 고에너지 간마리를 쏴주잖아요. 그럼 진공에서 입자가 튀어나와 실제로. 그 실제로 실험결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진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공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맞고요. 원자론에 관한 데모크리토스가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데모크리토스나 이 사람은 과학자들이 아니죠. 철학자들이에요.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00년이 지나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돌톤이 등장. 2000년 정도 지나서. 돌톤이 다시 원자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장한 것은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원자론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다음 앞서 얘기했던 일정 성분비의 법칙. 마지막으로는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원자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돌턴이 원자수를 주장할 때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던 법칙이었고요. 배수비례 법칙은 돌턴이 주장한 법칙이에요. 이거는 돌턴이 주장한 법칙이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법칙이고 배수비례 법칙은 돌턴이 주장한. 돌턴이 원자론이 성립한다면 배수비례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법칙이 근거인데 이 세 가지 법칙은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저것이 처음 제안됐을 때는 사람들이 저 법칙을 쉽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반응이 진행될 때 질량이 보존되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타면 뭐가 되냐면은 재가 되잖아요. 나무가 타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은 화학자들의 입장에서 연소 반응이거든요. 자, 연소 반응에서 나무가 재로 변하는데 당연히 재가 가볍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경험에 하면 질량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속이 녹이 슬어요. 그럼 금속 재가 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연소 반응이거든요. 금속이 녹이 슬다는 것은 금속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무게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질량은 보존되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반응이 진행될 때 색깔이 보통 변하잖아요. 색깔은 변하는데 왜 질량은 변하면 안 되냐, 그런 식의 질문을 했었다. 이게 일반 받아들여지지 못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법칙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근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라부아제. 라부아제가 정밀한 저울을 가지고 와서 반응 전후에 리액턴트하고 프로덕트의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특히 가스의 질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질량이 안 변하다라는 것을 확립을 해서 라부아제가 그 근대화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연소 반응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연소 반응이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가장 먼저 연구된 반응이 연소 반응, 제일 먼저 연구된 반응이 연소 반응인데 라부아제가 활동하기 전에 연소 반응의 설명은 지금하고는 사뭇 달라요. 지금은 연소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죠? 산소랑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라부아제 전에는 연소 반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라부아제 전에 연소 반응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이 뭐가 있냐면 프로지스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론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과 정반대예요. 자, 나무가 타서 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나무 안에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가상의 물질이 원래 갖고 있다. 나무 안에. 그러다가 탄다라는 것은 뭐냐? 이 플로지스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연소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꾸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소를 뭐라고 부르면 산소랑 결합하는 것을 연소라고 부르는데 플로지스톤 이론은 거꾸로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혁파한 사람이 이제 라부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법칙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옛날 사람들이 그 혼합물하고 건반들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다툼이 있어. 무려 이 일정 성분비 법칙 가지고서 무려 몇 년이나 싸우냐면 8년이나 싸워요. 역사책에도 나왔어. 8년 동안 싸워. 저명한 화학자들끼리 프루스트라는 사람하고 베르톨레라는 사람이 이 일정 성분비 법칙 가지고서 무려 8년 동안이나 싸요. 프루스트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죠.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오래야. 그러면 베르톨레는 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냐? 저 사람도 과학자거든요.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실험을 해봤더니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야. 베르톨레가 뭐 가지고 실험했냐면은 산화철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산화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더니 당연히 산소하고 철이 나오더라는 거야. 산소하고 철. 근데 이 산소와 철의 질량비가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때그때.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는 베르톨레가 사용한 산화철이라는 물질이 사실은 혼합물이었다는 거죠. 컴파운드가 아니고. 뭐하고 뭐의 혼합물이냐? Fe5하고 Fe2, O3의 혼합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산소와 철의 비율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프루스트가 이 점을 지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법칙은 무려 8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수비례 법칙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돌톤이 원자설을 주장할 때 이미 알려진 법칙은 아니고 돌톤이 주장한 법칙이에요. 자, 배수비례 법칙은 뭐냐면은 두 개의 원소가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두 개의 원소가 뭐를 만드냐면은 일산화탄소를 만들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적용되는 법칙을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하고 탄소가 결합해서 두 개의 화합물을 만들어. A 분자도 분해하게 되면 탄소하고 산소가 나오고 B도 분해하게 되면 탄소하고 산소가 나와. 근데 비율이 달라. A 컴파운드는 산소 1g당 탄소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33g이 나오는데 반해서 B는 산소 1g당 측정을 해보니까 대충 2.67g 정도 나오다라는 거죠. 이때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는 탄소량의 비율이 1대2라고 하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정수비로 그래요. 이걸 배수비례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기다 12씩 곱할게요. 12씩.
12씩 곱하면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면 이게 12g이죠. 12씩 곱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6g이 나오고요. 이게 32g. 이거 똑같은 데이터를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해봐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12g의 산소랑 결합하는 탄소의 양은 16g, 32g, 16의 배수가 된다는 거지. 배수 비례 법칙이 주장하는 것은 12g의 산소랑 결합하는 탄소의 양은 16의 배수만 가능하다. 16, 32만 가능하지 17g, 뭐 15g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언제나 16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는 거야. 배수 비례 법칙이 주장하는 바는. 그 말은 뭐죠? 탄소의 질량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서 그것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탄소가 원자량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배수 비례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의미는 이 물질이 원자로 구성이 됐다라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탄소하고 산소만 배수 비례 법칙이 성립하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 말고도 예를 들면 나이트로젠하고 산소도 마찬가지로 배수 비례 법칙이 성립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트로젠하고 산소도 세 개의 컴파운드를 만들어요. 그걸 내가 A, B, C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는 질소의 양을 측정을 해봤어요. 일정량의 산소랑 결합하는 질소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도 배수 비례 법칙이 성립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뭘 찾아봐야 되죠? 얘가 간단한 정수비로 떨어지는가만 찾아보면 되는데 간단한 정수비가 나오죠. 1대 2대 4라고 하는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실험 데이터도 배수 비례 법칙을 서포트하는 지지하는 실험 법칙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A, B, C 분자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A의 컴파운드의 분자식은 N2O다. 얘는 NO다. NO2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식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이 실험량을 설명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뭐 N2O4로 볼 수가 있고 얘는 N2O2이기 때문에 N4O 이렇게 되죠. O2랑 결합하는 산소 질소의 개수가 몇 대? 1대 2대 4가 1대 2대 4가 된다는 거예요. O2랑 결합하는 질소 원자 개수가 1대 2대 4. 바로 이거랑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요 ABC 분자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얘가 유일한 분자식이냐는 거죠. 요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는 얘가 유일한 분자식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쟤 말고도 다른 분자식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얘 말고 예를 들어서 NO 얘도 이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는 분자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N2O4랑 분명하고 얘도 N4O4이기 때문에 이제 O4랑 결합하는 질소의 개수가 1대 2대 4가 되기 때문에 이 분자식도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분자식이 하나만이 아니에요. 여러 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배수 비례 법칙만으로는 이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만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수 비례 법칙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임의적인 가정을 하게 돼요.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려 맞추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돌톤이라는 사람도 가정을 하게 분자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돌톤도 가정을 하는데 그 가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대 단순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단순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때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가 질문이거든요. 그때 예를 씁니다. 자연은 복잡한 거 싫어한다. 최대한 단순하게 결합하려고 한다. 최대한 단순하게 결합하려면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야 되냐? 1대1로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수소의 분자식 H, 산소의 분자식 O, 따라서 물의 분자식 OH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의 분자식이 OH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식이랑 다른 건가요? 얘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자체가 무슨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때려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분자식을 제안하게 됐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분자식만 잘못되고 끝이냐? 그게 아니야. 얘 때문에 원자량까지 잘못 계산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물은 36g을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가 4g 나오고 산소가 32g. 이거 실험 결과거든요. 그래서 4로 나눠주게 되면은 1, 8, 9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수소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산소의 원자량을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은 8이라고 해야 돼요. 8. 우리가 알고 있는 16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도 잘못된다. 얘도. 분자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원자량도 잘못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돌톤의 주장이고 돌톤 말고 다른 과학자들은 다른 가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가정. 그러면 또 분자식이 달라지고 원자량도 달라져. 다시 말하면 과학자들마다 분자식이 다르고 원자량도 달라지게 돼.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책에 나온 걸 보면은 1861년에 나온 일반화학 책에 보면은 아세트산이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 아세트산의 분자식이 무려 몇 개가 소개되냐면은 17개가 소개돼요. 서로 다른 분자식이다. 왜 그러느냐? 17명의 과학자들이 각기 다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다는 거죠. 분자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때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와. 그게 뭐냐면은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 방금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 하면은 이게 이제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때 기체의 부피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소 2리터하고 산소 1리터가 반응을 해서 물 2리터 2대 1대 2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더라라고 하는 것이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자, 근데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은 돌톤의 원자설에 심대한 타격을 줘. 왜 그러느냐? 자, 이게 2리터니까 내가 박스 2개를 그려볼게요. 산소는 박스 하나, 물은 박스 2개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은 일정한 부피에는 일정한 동일한 숫자의 기체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무슨 모순이 생기냐면은 아까 돌톤의 주장에 하면은 수소의 분자식은 H, 산소의 분자식은 O, 물은 OH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내가 그냥 빈 동그라미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빈 동그라미. 그러니까 박스 안에 하나 입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산소는 내가 빗금을 쳐줄게요. 자, 그럼 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2개 박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쪼개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실험 결과 설명이 되는 거야.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을 맞추다 보니까 이 원자가 쪼개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돌톤에 상당히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냐? 아보가드로가 등장해. 아보가드로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수소의 분자식은 H가 아니고 H2다. 산소의 분자식은 O2다. 그러면은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
수소의 분자식이 H가 아니고 H2다. 산소의 분자식이 O가 아니고 O2다. 라고 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자가 쪼개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소와 산소의 분자식이 각각 H2O2라고 하게 되면은 기체 반응의 법칙도 깨끗이 설명이 되고 원자도 쪼개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물의 분자식이 이렇게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아보가드로가 이것이 1810년에 제안했는데 이 이론이 나왔을 때 돌톤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보가드로 이론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무려 몇 년 동안이랑 이 아보가드로 이론이 묶였냐면 50년 동안 묶여지게 돼. 1861년이 돼야 비로소 아보가드로 이론이 받아들여지게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요 식 자체가 이상한 식이라는 거예요. 요 식, H2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보가드로가 이 이론을 제안한 게 이제 1800년대 초반인데요. 1800년대 초반에 화학의 다른 분야에서는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화학 전지가 발견이 됐어요. 1800년대 초반에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화학 전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화학 전지 가지고서 무슨 실험을 많이 했냐면은 전기분해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용액에다가 전극을 꼽아. 그래서 전압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원소가 발견이 되고 여기서 무슨 새로운 원소가 발견. 이런 전기분해 실험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 화학 전지에서. 그래서 화학자들이 도대체 화학 전기분해 실험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화학 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관한 대답을 했는데 그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피니티 이론이라고 불러요. 어피니티 이론에 의하면은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느냐? 원소는 크게 두 부류라는 거예요.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하고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들이 있는데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원소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 어피니티 이론이고 그 이론은 이 전기 분해 실험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지. 결합하고 있다가 전극을 딱 걸어주게 되면은 음의 성질을 띠는 원소는 결합이 분해되면서 양극에서 발견이 되고요. 양의 성질을 띠는 원소는 음극으로 가서 음극에서 석출이 된다면 그런 식의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전지를 이용한 전기 분해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어피니티 이론인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화학 결합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죠? 서로 반대 성질을 띠는 원소들끼리 결합을 해야 화학 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요 동해 기원자 분자는 H2라든지 O2라는 분자는 황당한 분자라는 거죠.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것이 양의 성질을 띠는지 음의 성질을 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끼리는 서로 청력이 발생을 해야지 인력이 발생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 분자식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험 결과는 때려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게 화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아보가드로가. 그래서 무려 50년 동안 묵혀 있어. 그 와중에 사람들은 서로 제각기 가정을 하면서 제각기 다른 화학식을 만들어내는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화학자들은 보통 크게 두 부류거든요. 물리화학자가 있고 유기화학자가 있어요. 근데 물리화학자들은 좀 화학식 몰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연력학 공부하는데 분자식 모른다고 못하진 않잖아요. 근데 유기화학자들은 사정이 다르거든요. 분자식을 모르면은 그 설명이 안 돼. 달라지게 되면. 특히 유기화학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 1861년에 칸니자로라는 사람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칸니자로라는 사람이 다시 50년 전에 아보가드로 이론을 다시 끄집어낸 거야. 50년 전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 근데 아보가드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런 주장을 해요. 그것이 1861년. 아보가드로는 언제 실제로 주장을 했냐? 1811년에 주장을 했는데 50년 동안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칸니자로가 다시 아보가드로 이론을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곧 얘기 칸네자로가 어떻게 화학자들을 설득시켰는지 이제 곧 내가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칸네자로는 1861년에 화학자들을 설득할 때 이 분자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했느냐? 못했어요. 자, 우리가 H2라는 분자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죠? 지금 우리가 공유 결합으로 설명하잖아요. 공유 결합. 전자가 공유돼서 결합이 형성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원자 안에 전자라는 게 있다라는 게 필요하고 전자가 양자역학적으로 쌍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자역학이 필요한 거야. 공유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자가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 1930년. 193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분자가 화학적으로 왜 가능한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1861년에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유의학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칸네자로의 그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비로소 그 화학식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칸네자로가 어떻게 화학자들을 설명하는지 설명할 텐데 이때 1861년에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학자가 이 회의에 참석해. 그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멘델레프가 운 좋게 이 1861년에 칸네자로 한 얘기를 들었어. 그때 칸네자로처럼 하게 되면은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자식이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이 되면 원자량도 체계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원자량이 체계적으로 결정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원자량을 계산해서요. 8년 동안 고생을 해서 1869년에 처음으로 주기율표를 이제 만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칸네자로가 그러면은 어떻게 화학자들을 설득을 시켰는가에 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책에는 제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서 내가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한 장씩 가져가라. 일단 이제 칸네자로의 주장은 뭐냐면요, 그냥 아보가드로를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되는데 아보가드로를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소의 분자식은 H2고 산소의 분자식은 O2고요. 물은 얘다. 그냥 받아들이자. 얘가 왜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받아들이자.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이게 H2죠. 이게 O2예요. 그러면은 이제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수소의 원자량 1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분자량이 2가 되고요. 얘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냐면 이제 32가 되겠죠. 이거 받아들이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순간 수소하고 산소의 원자량은 딱 결정이 될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부피에는 동일한 수의 기체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체 분자량하고 뭐가 비례해야 되냐면 밀도가 비례돼요. 밀도 동일한 수의 입자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죠? 그 분자량이 크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하고 그 분자량은 비례 관계에 있게 됩니다. 식으로 써주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은 D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의 밀도를 측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테이블의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요. 0.0894 g/L고요. 산소는 얼마냐면은 1.417 g/L예요. 이거는 측정가예요. 이건 측정가. 얘는 아보가드로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M하고 D가 나왔기 때문에 K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M은 2고 D는 0.0894가 K를 계산할 수가 있죠. K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느냐? 수소에 대해서 해보니까 얼마냐면은 22.3
37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산소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봤어.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 다행스럽게 얘를 계산하거나 얘를 계산하거나 K 값이 다행스럽게 비슷한 값이 나오더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평균값이 대충 22.4예요. 그래서 이제 K를 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K를 결정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분자량은 K 곱하기 D인데 지금 여기 K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는 기체 분자의 밀도를 측정하게 되면 거기다 K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분자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K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로만 측정하게 되면은 분자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큰 테이블로 6개의 분자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자, 6개의 분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분자의 밀도를 측정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분자는 밀도가 0.714, 두 번째 분자는 1.33, 쭉 이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K를 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 칸디자로 하면 이 밀도가 이렇게 되면은 분자량은 여기다 K만 딱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K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분자의 그 분자량이 얼마가 나오냐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K를 곱해주게 되면 분자량이 얼마가 되면 대충 3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 뭐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은 이 분자를 분해했어. 그래서 어떤 원소가 나오는지 측정을 해봤더니 이 분자 같은 경우에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카본하고 수소로 분해되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질량비를 측정을 해봤더니 첫 번째 분자는 카본의 질량비가 얼마냐면은 대충 75, 수소가 25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분자도 분해하니까 카본하고 하이드로전이 나오는데 그 질량비가 몇 %냐면은 얘 80% 대략, 얘 대충 20%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 다음은 이거 가지고서 뭐 CL도 있네. 이 데이터 가지고 칸데자로 조정한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 다시 말하면은 밀도 데이터하고 원소 분석한 데이터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 이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분자부터 여섯 번째 분자의 분자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냐? 자, 요 첫 번째 분자량이 16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75%가 카본이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요 16에서 카본이 차지하는 비는 16 곱하기 0.7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12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16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비는 16 곱하기 0.2거든요. 얼마 나오냐면 아마 4 나오고요. 두 번째 분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자량은 30이거든요. 그 중에 80%가 카본이니까 얘 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30 중에 20, 그러니까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채워놔.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걸 한번 채워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답부터 알려줄게. 이거 얘가 72 정도라고 해. 대충 6 12 1 계산해 보면은 뭐 대충 이런 식이 나올까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자, 그다음에 요 카본의 질량을 보면은 12, 24, 71, 12, 24, 12 이게 뭐의 배수죠? 12의 배수예요. 이 12의 배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탄소가 12를 단위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탄소의 원자량이 11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클로린은 이게 뭐의 배수냐? 예를 들어서 35.3 정도 된다는 거예요. 35에서 3.3의 배수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클로린의 원자량은 35.3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에서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얘는 원자량 12이고 얘는 35.3, 수소는 1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자량이 결정이 되면은 요 컴파운드의 분자식이 결정이 되겠죠. 탄소는 하나 있을 것이고 원자량 1일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이 분자식은 CH4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분자식은 탄소가 2개 들어있고 수소가 6개 들어있으니까 C2H6 뭐 이럴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 탄소 6개, 수소 6개 있으니까 뭘까요? 벤젠이죠, 이거는. 뭐 이럴 거라는 거죠. 얘는 탄소가 하나 있고 수소 하나 있고 CL이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는 거죠, 이건. CHCl3. 얘는 C2H5이고 Cl. 그 다음에 얘는 CCl4.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화학자를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한 건 뭐죠? 요거. 기체의 밀도 데이터. 그 다음에 원소 분석한 데이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자식하고 원자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칸니자로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H2가 화학적으로 왜 가능한지는 몰랐고 그것은 몇십 년 뒤에 양자역학이 개발되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화학자들이 한 연구예요. 자, 그 다음은 화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은 이때 무슨 연구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했지만 화학 전지가 발견되면서 화학자들은 무슨 실험을 주로 했냐면은 전기분해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수용액이 있으면은 제가 전구를 꼽아. 그럼 여기서 양극하고 응고해서 뭔가가 새로 발견되는 그런 실험을 주로 했어요. 화학 전지 가지고서 화학자들은. 자, 반면에 물리학자들은 그 시절에 무슨 실험을 했냐? 진공만 실험을 했어요. 유리광이거든요. 여기다 전극을 마찬가지로 꼽아요.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줘.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방전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에 무슨 가스 공기자들이 있겠죠. 공기자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공기는 부도체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큰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그 방전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전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압력을 줄여줘야 돼. 이 가스를 빼내야 돼. 진공 펌프로 압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공관이야. 진공관에 있는 가스 입자수를 줄여주게 되면은 비교적 낮은 전압에서도 방전 현상이 나타나.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술을 필요로 해요. 방금 얘기했지만 진공 펌프가 있어야 되거든. 진공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공을 잡아줬다고 하더라도 얘가 틈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스가 지어 들어갈까? 진공이 잡히지가 않아. 유리 세공 기술이 필요해. 진공을 잡아주는 기술이 필요해. 이 기술이 확립돼야만 이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기술이 발전이 돼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압력을 낮춰줘. 그 다음에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관 전체가 밝게 빛나. 관 전체가 밝게 빛나.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글로우 디스차지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글로우 디스차지 현상은
쉽게 설명을 하죠. 왜 관 전체가 전압을 걸어주면 왜 관 전체가 밝게 빛나냐면 앞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죠?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자가 가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체 입자를 때려줘. 기체 입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 그 다음에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있던 분자는 다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지면서 빛을 그 빛이 바로 글로우 디스차지다라고 지금 쉽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글로우 디스차지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따라서 글로우 디스차지인 경우에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내지는 빛깔이 달라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분자마다 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과변이기 때문에 이 간격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글로우 디스차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은 진공 펌프로 이용해서 가스 입자를 더 빼내. 이 글로우 디스차지 할 때는 여기 안에 가스 입자가 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빛을 방출하는데 진공 펌프로 더 진공을 더 낮춰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스 입자들이 없어져요. 없어지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관이 밝게 빛나질 않겠죠. 관이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가스 입자 때문에 빛나는 건데 그 가스 입자 더 빼버리니까 이제는 관이 어둡게 돼요. 그래서 관이 어두워지는데 여전히 뭔가 얇은 선이 나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느다란 선이 뭔가가 나와. 여전히 음극에서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음극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요 음극에서 나오는 요 음극선의 정체가 뭐냐 가지고서 다시 이제 논쟁을 벌여요.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었는데 음극선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고요. 아니다, 음극선은 파동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주로 입자라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영국에서 살았어요. 반면에 음극선은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어디에 살았냐면은 독일에서 살았어. 독일에서 특별히 허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허츠가 최초로 전자기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야. 그런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음극선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음극선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그럼 실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만약에 이 궤적이 막 바뀌더라. 그 말은 그거는 입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끄떡도 안 터나 안 바뀌더라. 그럼 뭐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파동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 이미 알겠지만 음극선은 뭐죠? 입자 흐름이죠. 영국 사람들이 맞은 거야. 그럼 독일 사람들은 왜 파동이라고 했느냐? 이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이게 잘 안 이어져 이게. 그래서 이게 파동일 거다라고 주장했던 거야. 근데 왜 그러면은 영국 사람은 휘어졌는데 독일 사람들은 안 휘어졌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실험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진공 기술이 필요하다고 진공 기술. 진공을 잘 잡아줘야 하는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독일의 진공 기술이 영국보다 그렇게 발전되지가 못해가지고서 막 다른 가스 입자들이 들어가가지고서 실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대로 실험한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기장하고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음극선은 입자의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럼 과학자는 이제 그 다음은 무슨 연구를 할까요? 얘가 입자라면은 질량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어지는 걸로 봐서 얘는 전하량이라는 것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자의 질량하고 전하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겠죠. 이 실험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J.J. 톰슨이에요.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탔는데 그래서 책에 나와 있거든요. 얘가 전하량, 비전하량을 어떻게 측정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톰슨이 전자의 비전하량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측정을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실험을 반복해서 실험을 해서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실험했냐면 여기 전극 있잖아요. 전극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서 철로 했다가 구리로 했다가 니켈로 했다가 하면서 이 전극을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하면서 얘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값이 안 바뀌더라고요. 유니버셜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그 말은
요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 우리가 이제 전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전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라는 거지. 기본 입자. 모든 물질이 다 있는 거야. 왜 그래? 전구를 바꿔가면서 실험했는데도 이거 안 바뀌거든. 여기 뭐 어떤 가스 입자가 남아있더라도 그걸 바꿔두더라도 안 바뀌어 이게. 그 말은 음극선을 구성하는 입자는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입자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하지만 책에서 얘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얘가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실험 셋업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기본 입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실험은 여기 이제 전자가 있겠죠. 전자 이렇게 날아가요. 그 초기 속력을 내가 V0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냐면은 X 방향으로 날아가요. 자, 그다음에 Y 방향에는 전기장을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줘. 그러면 이놈이 쭉 날아가다가 전기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 Y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궤적이 휘어져요. 이런 식으로. 궤적이 휘어져. 그래서 요 실험 셋업 가지고서 요 얼마나 휘어지는가 뭐 그런 걸 봐가지고서 요 전자의 비전이라는 측정하겠다는 것이 이제 톰슨의 아이디어였어요. 자, 근데 이 전자가 지금 X 방향으로 초기에 X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X 방향의 속력은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X 방향은 힘을 받지가 않거든. 단지 Y 방향으로 힘이 바뀌는 거죠. Y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Y 방향으로 속력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Y 방향의 힘을 전자가 느끼는 Y 방향의 힘이 이렇게 돼. 자, 얘는 전자의 질량이 있을 것이고 F는 ma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전자의 질량 Y 방향의 가속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힘은 왜 생기는 거죠? Y 방향에 걸려 있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전자 전해량을 스몰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전기장의 세기를 라즈 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럼 요 식이 성사돼요.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AY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전기장을 걸어주기 위해서 플레이트를 걸어준다. 이 플레이트 길이를 내가 L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L. 자, 그 다음에 이 초기 속력이 V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트에 딱 들어와서 플레이트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T0라고 부를 거야. 초기 속력은 V0고 플레이트 길이는 L이고 그 플레이트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0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V0는 T분의 L.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식에서 우리는 다시 T는 L을 V0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 구했고 A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이 꺾어진다고 그랬죠. 왜냐면 Y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디프렉션 앵글이라는 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세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탄젠트 세타는 X 방향의 속력분의 Y 방향의 속력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X 방향의 속력은 V0랑 같을 거예요. 왜냐면 안 바뀔 거거든. X 방향은 힘을 받지가 않거든요. X 방향의 속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Vx는 그냥 V0라고 보면 될 거예요. 반면에 Y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Y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속도가 바뀌어요. 가속력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AY,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T, 이렇게 좀 AY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Y 여기 있잖아. AY는 요 값을 대입할 거예요. T 얘를 대입할 거라고. 그래서 AY 대신에 얘, T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정리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자, 이 박스 친 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비전하량. 자, 이 식에서 비전하량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세타가 필요해. 세타. 근데 세타는 어떻게 하면 측정하면 되는 거죠, 이거. 디프렉션 앵글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E는 뭐죠? 여기에 걸려진 전기장의 세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E는. 자, L은 뭐죠? 요 플레이트 길이거든요. 플레이트 길이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 비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V0를 알아야 돼. V0. V0가 뭐죠? V0가 초기 속력이잖아요. V0는 전자 초기 속력인데 얘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 우리가 마음대로 던질 수가 없어. 얘는 측정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측정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두 번째 실험은 뭐냐? 지금 Y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칠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은 Y 방향, 자기장은 지축 방향. 칠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요.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장을 내가 곱하기 표시를 해요. 이것은 자기장이야. 자, 그럼 이제 무슨 효과가 되냐면은, 자, 이 전자는 Y축으로 걸려져 있는 전기장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플러스 Y 방향으로. 이 듀트 전기장에 의해서. 근데 로렌츠 법칙에 하면은 자기장이 지축 방향으로 걸리잖아요. 지축 방향은 자기장하고 전자 X 방향으로 걸리잖아요. 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냐면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장의 여기에 걸려둔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럼 궤적이 점점 누그러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플랫하게 나와버려요. 그때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면은 V0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F가 요 전자가 느끼는 힘이에요. 근데 전자가 느끼는 힘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전기장에 의한 힘, 자기장에 의한 힘. 근데 어느 순간에 요 놈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놈이 둘가 상쇄가 돼서 그냥 쭉 날아가게 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요. 전기장에 의한 힘은 앞서 되겠지만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자, 자기장에 의한 힘은 속력이 들어가. 로렌츠 폴셈은 전하량뿐만이 아니고 속력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해줘. 이것이 0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가 없어지고요. 2가 캔슬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V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뭐하고 뭐만 알면 되는 거죠? 2하고 B를 알면 된다. 그래서 부호를 제외하고 절대값만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속력은 절대값만 부호를 제외하고 절대값만 비교하면 2분의 B가 바로 속력. 이거 V0가 되겠죠. 그러면 초기 속력은 X방의 속력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게 돼요. 2분의 B를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제 다 안다는 거죠. 다 알기 때문에. 요 V0는 2분의 B로 결정하고 L 알고 2도 알고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N분의 2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톰슨이 비전하량을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을 출제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 한번 유도해봐라 그렇게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뭐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전극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이가 안 바뀌더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기본 입자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이제 욕심이 나겠죠. 이제 뭐가 욕심이 나냐면 지금 구한 것은 얘잖아요. 이제 각각을 알고 싶으면 각각을 이 각각을 한 것이 누구냐?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을 구하고자 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얘를 측정하게 되면은 요 비율을 알기 때문에
질량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측정해 보자는 것이 그 다음 탑입니다. 자, 기름방울 실험도 스키마틱하게 그림은 이렇게 돼요. 역시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 빙 홀에 기름방울을 흘려줘. 기름방울 이렇게 둥둥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엑스레이를 쏴줘요.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방울 실험은 진공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름방울 실험은 대기 중에서 실험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 빛의 입자, 공립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엑스레이가 뭐를 타겟팅하냐면 기름방울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엑스레이는 뭐를 때려주냐면은 공기를 때려주는 공기. 공기입자를 때려주게 되면 공기입자가 엑스레이를 딱 얻어맞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방출해. 그럼 그 방출된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근처에 있는 기름방울에 대전해요. 그래서 기름방울이 네거티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기름방울을 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기름방울 옆에 있는 공기입자를 때려주고 그 공기입자는 전자를 방출하고 그 전자가 옆에 있는 기름방울에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방울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돼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기름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힘을 느끼게 되겠죠. 중력을 느끼게. 그 힘은 m 곱하기 여기서 m은 뭘까? m은 전자의 질량이 아니고 기름방울의 질량이에요. 기름방울 실험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여기 아무 짓도 안 하게 되면 얘가 그냥 떨어질 거야. 가속과가 계속 떨어질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 플러스고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얘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느끼게 될 거야. 위쪽 방향으로 힘을 느끼게 돼. 그 힘은 어떻게 될까요? Q 곱하기 2가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는 mg라고 하는 중력을 느끼고 위쪽 방향으로 Q는 뭐냐면은 이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비경을 갖다 대고서 봐요. 이게 2를 바꿔가면서 여기 걸어준 정류장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여기 딱 서 있는 그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변비경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름방울은 두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전기장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힘.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 Q를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Q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Q인데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니까 컨트롤할 수가 있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상수고 따라서 Q를 알기 위해서 이제 뭘 알아야 되죠?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아야 돼.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면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알게 돼.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름방울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기름방울의 질량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일단 가정은 뭐냐면은 기름방울이 반지름이 R인 9라고 생각할 거예요. 9. 그럼 기름방울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부피 곱하기 밀도로 생각할 거거든요. 반지름이 R인 9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파이 R 3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름방울의 밀도를 내가 이제 로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이에요. 근데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방울의 질량이 필요해요. 근데 기름방울의 질량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기름방울의 밀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만 알면 되죠? 기름방울의 반지름만 측정하게 되면은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게 되면 다시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뭘 해야 되죠? 기름방울의 반지름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방울의 반지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실험을 하는데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얘를 꺼주는 거예요. 전압을 딱 꺼져버려 이제. 그럼 얘가 없어지죠? 없어져서 얘가 쭉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실험은 진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 중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공에서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계속 가속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근데 얘가 대기 중에서 실험을 해. 대기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체 입자들이 있고 얘가 충돌을 해.
그래서 얘가 뭐를 느끼냐면은 마찰력을 느끼게 돼요. 떨어지면서. 그래서 마찰력을 느껴지게 되는데 그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프릭셔널 포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마찰력은 뭐에 비례하냐면은 속력에 비례해. 속력이 커지잖아요. 커질수록 마찰력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아래로 가속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 중력하고 마찰력이 딱 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얘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가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등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 등속도를 종속이라고 불러. 터미널 스피드라고. 얘를 쓰잖아요. 여기 이제 현미경이 있거든요. 얘 현미경으로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등속도도 떨어져. 등속도로. 그걸 우리가 터미널 스피드라고 부르고 결론은 뭐냐면은 터미널 스피드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반지름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기체 입자랑 충돌하면서 마찰력을 느끼는데 마찰력은 V에 비례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비례 상수라는 게 있을까요? 그 비례 상수를 내가 이제 F로 불러요. 이걸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근데 마찰 계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톡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스톡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프랙셔널 포스는 F 곱하기 V인데 이 F가 어떻게 되느냐? 6파이 이타 R에 비례하라고 주장을 했어. R가 상관이 있다. R.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조그만 기름방울이 있고요. 큰 기름방울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찰력을 더 많이 느끼느냐? 옆 오른쪽이 더 크게 느끼는. 반지름이 클수록 마찰 계수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죠. 왜 그러냐면 마찰력은 왜 생기는 거지? 이게 공기입자랑 충돌하면서 마찰력을 느끼는 건데 당연히 사이즈가 큰 놈이 공기입자랑 더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얘가 더 마찰력이 클 거라는 거예요. R에 비례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타는 점성도예요. 이 점성도는 공기의 점성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수랑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마찰 계수가 R이랑 상관이 있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R이잖아요, 바로. 근데 그 R이 뭐에 영향을 주냐면 마찰 계수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의 이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이 식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F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톡에 가면은 요 파이 이타 R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 M은 아까 질량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게 질량. 그래서 다시 써주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속력은 얘가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속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미경 가지고서 측정하는 속력, 이거 측정해요.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R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로는 기체의 기름방울의 밀도니까 아는 거고요. G는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더 아는 거고요. 이 이타는 공기의 점성도니까 아는 상수예요. 그 뭐만 남냐면은 R하고 VT만 남는데 VT는 방금 뭐라 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현미경으로. 얘만 측정하게 되면은 R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을 결정하게 되면은 딱 대입해주게 되면은 기름방울의 질량이 나오고 기름방울의 질량을 알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기름방울에 대전된 전해량을 측정할 수 있다가 이제 밀리칸이 실험한 거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또 이제부터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실험 셋업에 보면 여기 기름방울 여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 번만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 측정을 하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을 했어. 그랬는데 값이 다 달라. 연수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기름방울은 예를 들면 이거야. 어떤 기름방울은 여러분들 연속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실제 데이터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 근데 재밌는 것은 요 값들은 어떤 값이 있어서 그 값에 정수배더라라는 거죠. 값이 측정한 기름방울보다 다 다른 값을 갖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요 값들은 어떤 값이 있어서 최소값이 있어서 그것에 정수배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밀리거리 측정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그러면 기름방울에 어떤 놈은 전자가 하나가 대전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두 개, 어떨 때는 세 개가 대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로 최소량이 바로 뭐죠? 그 전자의 전하량이 바로 이 최소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전하량은 연속이 아니다. 양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최소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자량이 있는 것처럼 전자량도 최소량이 있어. 그게 전자의 전하량이죠. 그것의 정수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바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앞서서 측정했던 톰슨이 측정했던 비전하량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입하게 되면 전자의 질량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알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주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전자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증명관이 있고, 그래서 음극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한 연구인데, 반대 방향으로 뭔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입자 흐름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구멍을 뚫어봤거든. 구멍을 뚫어봤는데 그 구멍으로 뭔가 막 새어나와. 반대 방향으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입자 흐름이 있다라는 거야. 그 입자 흐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양극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극선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양극선은 또 어떻게 실험했을까요? 전자랑 똑같겠죠. 전자 실험은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전기장 걸어 자기장 걸어준다 그랬잖아요. 양극선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전기장 걸고 자기장 걸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를 가지고서 양극선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됐다. 그래서 반물질은 아니야. 양이온이야. 쉽게 말하면 양이온. 다음 시간에 양극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